저는 인천에서 일어났던 사건 얘기를 하면서 공범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범. 네. 이게 단독범이 저지른 범죄와는 다른 공범이 저지른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2016년도에 인천지방검찰청에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해요. 그 편지는 이미 9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어떤 수용자가 보낸 편지인데, 9년간 수감했는데. 네.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공범을 자백을 하겠다, 이런 편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보니까 2007년에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그 주인분을 이제 살해하고 그 돈과 신용카드를 강취한 그 사건에서 이 사람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네. 그리고 범행 도구를 또 그 사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을 들이미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본인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사실은 공범이 따로 있고, 본인이 그동안 공범을 숨겨주고 있었던 이유는 나를 옥바라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실제로 2년 동안 영치금을 200만 원을 실제로 넣어줬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어차피 증거도 나왔으니까 그걸 뒤집어 쓰고 가기로 했는데, 그 옥바라지를 몇 년 하다가 이제 또 그만뒀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배신감과 죄책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자백을 한 거예요. 옥중 자백을. 그래서 이제 상대방 전모 씨가 사실 그 재판을 받고 그 해에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직접 가해자는 누구였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사실 전 씨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냐면 그 CCTV가 찍힌 건 다 우 씨인데, 피해자는 애초에 전 씨의 지인이어서 전 씨가 사실 범행을 계획했던 거고, 피해자를 찌른 사람은 우 씨인데 그 찌르도록 살해 지시를 한 사람이 이제 전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2명 이상이 저지르는 범죄에서 보면은 보통 행동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과 그 뒤에서 드러나지 않는. 예. 그래서 위계서열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행동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위계서열상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증거가 다 남은 거죠. CCTV에 다 찍히고. 근데 주범자는 사실은 이제 전 씨였던 거죠. 그럼 형량이 더 높게 나온 건가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네. 보스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형량은 항상 실행한 사람이 더 많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범죄, 그러니까 학교 폭력에서 굉장히 무서운 게 이런 걸 이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일진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서지 않고 자기 아래의 애들한테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드러나는 거는 그렇죠. 실제 그 수뇌부는 그렇죠. 드러나지 않고 직접 행동을 한 애들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때리게 하잖아요. 실제로 얘를 때려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나는 오늘 몸이 불편한데 이 상황이 불편한데 그러면 알아서 때리게 함으로써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공범이 있다라는 게 좀 더 무서운 범죄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범죄에서 공범의 비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5% 정도밖에 안 돼요, 공범이 있는데. 근데 이제 강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가까이의 공범이 있고 사실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강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공격하는 동시에 이제 금품이나 이런 걸 강취하는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또 누군가는 운전을 하거나 망을 보는 이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완력을 행사해야 되니까 사람도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돈을 추구하는 범죄니까 개별 원한 있는 범죄는 개인적으로만 원한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공범 간의 갈등이 가장 많은 거는 그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갈등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이득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그만큼 크잖아요. 지금처럼 공범이 9년 만에 자백을 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잡혔을 때 어디까지 진술을 하느냐를 서로 말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수사 기법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하나를 잡으면 공범의 친구에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해가지고 대가로 뭔가를 주는 걸로 대부분 다 감형시키거나 놔주는 조건. 그래서 결국은 공범이 있다는 거는 결국 잡힌다는 얘기예요. 서로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책임의 분산 때문에 사실은 공범이 저지른 범죄들이 폭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어서 그 수에 비례해서 폭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몰개인화라고 하거든요. 본인 개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고 그러니까 집단 속의 익명성에 기대서 내가 하는 행동에서 개인의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거를 이제 몰개인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평소에는 억제되어 있던 반사회적 행동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직접 때리는 폭력성도 문제지만 요즘에 이제 온라인에서의 어떤 그 댓글에서의 폭력성 이런 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악성 댓글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건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미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남들의 악플이 어느 정도 달려 있는 걸 본 사람들 사실 댓글이 가장 악플을 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첫 번째가 사회 전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 이런 걸 따라하게 되는 이 사회적 전염의 기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를 정상화의 기제로 설명을 하는데 정상화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그거를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조 같은 거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공범이 가다만 또 다른 사건이 있다고요? 네, 비교적 최근 사건인데요. 2019년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제 이모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이라는 범죄자에 대한 얘기예요. 주식 투자로 떼돈을 번 젊은 재력가로 또 뒤로는 개미 투자자들을 울린 범죄자로 이미 여러 차례 세간의 주목을 받았죠. 청담동 주식 부자 이 씨. 이 씨의 부모가 살해돼 유기된 상태로 뒤늦게 발견됐는데요. 당시 집안에는 차량을 판매한 대금 현금 5억 원이 있었는데 이 돈도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열흘 전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내요. 그 내용을 보면 공범을 구인하기 위해서 개인 경호 아르바이트에 대한 건데 특이하게도 한자로 불법 체류자 지원 가능이라고 이제 써놔요. 그러니까 그 공고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의도가 이제 그러면서 그 공고문 안에 군인이나 운동선수 출신을 환영한다. 그러니까 이런 폭력적인. 네. 그래서 그 모집 공고를 보고 3명의 중국 국적의 남성이 이제 지원을 해요. 그 공범들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피해자 집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4시경에 피해자 2명을 이제 결박하고 살해를 하거든요. 근데 6시경에 아파트 앞에 CCTV에 뭐가 찍히냐면 공범 3명이 갑자기 굉장히 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김다운이 나와가지고 차 문을 열어주니까 급하게 본인들 물건을 챙겨가지고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급하게 비행기 표를 사서 그 인천으로 그 중국으로 출국을 한 이랬던 사건이에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살해 당일 찍힌 수상한 남성 4명의 행적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인 34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책임 공방이 벌어지거든요. 김다운은 저 중국 국적의 3명이 살해했다라고 하고 그 3명은 우리는 개인 경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갔는데 눈앞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져서 자기들도 놀라서 나왔다. 후다닥 나온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공범들은 살인까지는 발생할 줄을 몰랐던. 그러니까 보니까 김다운이 범행 1년 전부터 피해자분들을 미행을 하고 귀가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 차량에 또 그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계획해온 정황이 드러나거든요. 경찰서를 나선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안 되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할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동포 출신 공범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뺏은 5억 원도 공범 3명이 멋대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해의 책임은 김다운에게 있는 것으로 그래서 김다운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그 결과로 끊진 않나요? 근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데 재판이
완전 무효화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심이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중대한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서 1심 재판이 무효가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이유가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그 피고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거를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시작해서 2021년 2월에야 1심 무기징역 선고가 났어요. 확정이 되고. 네네네. 국민참여재판은 꼭 그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네네. 거군요. 피고인. 네, 우리 그 형사 절차가 되게 엄격해요. 국민참여재판 또 안 물어보면 그 절차 전체가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말씀드린 진술거부권도 딱 오자마자 이름 물어보기 전부터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뭐 한 번도 그걸 거부권 행사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그걸 말 안 해서 판결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이제 미란다 원칙이거든요. 그 미란다 원칙은 사실 미국에서 그 미성년자를 강간해서 살인한 범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미란다가 처음에 체포될 때 묵비권이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를 서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를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말을 안 해주고 자백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유죄가 되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그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진술은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다 무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을 그냥 말 한마디 안 해줬다고 무효로 할 수 있냐. 그리고 미란다는 그렇게 풀려났는데 너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서 유명해졌잖아요. 술 먹다가 술집에서 내가 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아 네가 그 미란다냐면서 때려 죽였어요. 나 진짜 나쁜 놈이었네 이러면서 때려 죽였어요. 진짜 무슨 우화 같네요. 그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미란다 원칙이 통용되고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역시 정의는 이루어진다. 아니 공범이 결국은 조금 더 악질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 명이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일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자. 언제나 내가 어떤 가해 행위를 할 때는 상대방한테 내가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으면 해야.